급매물 나올 수 있죠. 예, 급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2억, 뭐 몇억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되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뭐 주눅 들지 말고 내 집 마련, 작은 계획이 뭐 정말 서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는 내 집 마련 차라리 빨리 사라. 그냥. 빨리 사고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JEDUWM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아주 대통령이 이제 그 X죠. 그 옛날 트위터에다가 거의 매일 뭔가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이제 뭐 그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뭐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조금 뭐 힘들게 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셨거든요. 지금 그 1주택자여도 뭐 실거주 안 하는 거는 사지 마라.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지양해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 안정에 이제 뭐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은 사실은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장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지방에서 비거주 투자용으로 뭐 지방에 분들 좀 있죠. 그런 수요를 아마 가수요죠. 그런 거를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계셨는데 살 집만 사라.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뭐 전세 끼고도 사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할 집을 미리 사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장에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대부분 다 토호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를 안 할 집을 지금 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비규제 지역들에 사는 거 이런 정도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든 전세 껴놓고 이제 집을 사는 순간 어쨌든 페널티를 주겠다 이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 전역하고 수도권 12개 지역에서는 아무튼 뭐 집을 전세 끼고 이런 게 지금 빈집으로 투자용으로 뭐 이렇게 못 사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수요들이 풍선 효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크게 보시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어찌 보면 이제 먼저 좀 누르려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5월 9일 이후로는 뭐 계약서 쓰면 이제 뭐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계약서를 써라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매물이 뭐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다주택자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는 무주택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무주택자들이 살려고 봤더니 대출이 막혀 있어. 전세 끼고도 못 사. 실거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물건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매 자체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태로 5월 9일까지 가면은 5월 10일부터는 거래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가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20%포인트, 30%포인트 그래서 최고세율 82.5% 이거 양도세 내고 팔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주택자들은 팔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그거를 받아주는 시장이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한 4월쯤 되면 급매물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급매물 나올 수 있죠. 급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2억, 뭐 몇억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되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런 물건들을 팔려고 해도 지금 토어제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세입자가 있으면 이걸 팔지를 못하잖아요. 실거주를 무조건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와 뭐 이사비를 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협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세입자분들도 뭐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팔고 5월 9일 이후에는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요 구조가 나와서 지금 경제부 총리였나요? 다음 주쯤에는 뭔가 좀 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으로 전진도 후퇴도 지금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이고 또 무주택자들도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지금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시장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시장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월 9일 전에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내놓겠다. 어찌 보면 이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목표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나온 물건이 사실 뭐 다 아파트고 다 강남의 아파트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텐데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정리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하고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빌라를 팔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시간 가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그냥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펼쳐질 일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물은 급감하겠죠. 그때부터는 어차피 양도세로 내나 뭐 그렇죠. 이걸로 내나 똑같으니까.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뭐 결혼하는 수요. 결혼이 뭐 2024년 기준으로 22만 쌍 결혼을 했으니까 또 뭐 이혼하면은 또 한 집에 못 살잖아요. 또 뭐 주택이 하나 필요. 뭐 2024년 기준으로 9만 쌍 정도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또 1인 가구로 독립하는 세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주택 수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제 규제가 이렇게 이제 심화되면은 한두 건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굳혀지고 그게 일반화돼서 전체 시장 가격이 오른 걸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의 현상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과거에는 보면은 거래량은 막 급감하는데 한번 거래될 때마다 이렇게 막 신고가를 찍고 막 이런 일들이 보였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말 거래량도 떨어지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가격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팔 거면 그래도 비싸게 팔지. 내가 어차피 세금 82.5%인데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보유세일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를 주게.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이 이제 결국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임차인한테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두 번째는 증여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시장은 움직여지는데, 증여는 이제 현금이 있어야지만 또 수증자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여건이 이제 갖춰진 분들은 증여로 선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겠죠. 그래서 1년에 이제 보유세 계산을 해서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그만큼 이제 월세를 이제 뭐 올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을 올려도 이제 매물은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왜냐면은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못 팔고 이제 차선책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연초니까 이제 2월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 기조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올해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야지만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올해 이제 좀 기업 대출이나 뭐 가계 대출, 주담대, 뭐 신용카드 이런 연체율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연체율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밑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우리 펀더멘탈은 나쁘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뭐 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PF 대출 같은 게 이게 한 14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연체율이 뭐 3.5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기업 대출 연체율은 뭐 0.6에서 0.9 사이거든요. 주담대 연체율은 뭐 30bp 정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0.3% 이내.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체율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바닥 경제가 생활 경제가 쉽지 않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 가능성은 있는데 금리를 부동산 때문에 못 낮춘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부동산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 여러 가지 현황을 두루두루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 현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도는 바로 이제 연체율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지금 기준금리가 2.5%니까 이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연체율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금리를 좀 올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주담대 받은 분들이 이제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금리가 뭐 낮진 않거든요. 지금 그 시장 금리가 꽤 높아가지고 4%대 뭐 중반도 막 받아야 돼서. 네, 이게 이제 뭐 코픽스 조달 금리가 은행에서 이제 경쟁이 예적금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 금리를 더 주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은행에서 이제 뭐 대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적금을 받든가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이게 되게 은행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는 뭐 2.5래도 이거에 의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결정되니까 대출 금리는 6% 지금 후반대도 나오고 있다. 7%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1주택자도 어쨌든 비거주일 경우에는 좀 보유세를 높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1주택자는 사실 양도세 중과는 안 당하잖아요. 근데 보유세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이제 1주택자 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올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이제 이게 90%까지 현실화하면은 세율을 안 올리려고도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걸로 이제 이게 이제 뭐 계획을 했다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이제 스톱시켜서 지금 현재는 69%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올리게 되면은 종부세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도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종부세율만 올라가냐? 공시지가 공정가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보료도 올라가죠. 이게 뭐 60여 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탈락되고 혜택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공시가액,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이런 걸 건드리기보다는 그 세율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뭐 고가만 아니, 좀 뭐, 때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뭘 지금 못한다를 막아놓고 저건 안 될 거다라고 네. 그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어떻게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뭐 정책 수단을 다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다주택자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파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면은 파셔야 돼. 당연히 파셔야죠. 예. 파셔야 되고 2주택보다는 요즘 뭐 주식시장 좋잖아요. 네. 네, 조금 팔아서 제가 봤을 때는 똘똘한 거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정말 미래 가치가 뭐 나는 실거주하면서 미래 가치, 자산 가치도 뭐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집은 놔두시고 거기에는 거주하시고 나머지 집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가격대가 비슷한 거 두 개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하나는 엄청 좋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안 좋은 것들 몇 개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그런 분들이 게 많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뭐 10평짜리 뭐 아파트를 두 채를 가져서 주택 임대 사업자 하다가 그게 종료돼 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입자가요. 네. 이게 이제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4년이란 말이죠. 근데 네. 세입자들도 사실은 내가 팔 테니까 나가줘 이사비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사비 받고 그 동네로 가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전세금이. 네.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나 더 있다 갈 거야.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그럼 4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어제이긴 하지만 뭐 5월 9일 전까지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약간 한시적 갭 투자 같은 개념으로도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거래가 좀 열리죠. 거래가 조금 수화가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좀 보완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은 잠기는 거잖아요.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죠. 무조건 잠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뭐 신규 공급이라도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되면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은 당장은 없는데.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쨌든 공급이 핵심이다. 공급이 핵심이죠. 올해 안에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JAWM의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 공급 대책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1, 2구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1, 2구 대책의 어떤 핵심을 뭐라고 보세요? 이 1, 2구 대책은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골자는 공급이죠. 네. 공급을 빨리 하겠다. 서울 주요 지역에 하겠다. 네.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에 이건 이제 만세 망가고 정도.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태능에도 하겠다. 태능시도 하겠다. 경마장도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네. 공급할 테니 지금 뭐 비싸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도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시장에 좀 이렇게 작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급 발표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입주하는 시점, 분양하는 시점부터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몇 가구 질지도 뭐 지자체하고 아직 협의도 지금 다 안 끝난 상황들이잖아요. 네. 또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조속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되고 지자체와 정부는 한 목소리로 시장에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 가격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지자체 쪽에서는 근데 조금 약간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좀 삐걱삐걱 거릴 것 같긴 한데 이게 되더라도 근데 돼도 어차피 착공을 뭐 당장 뭐 내일부터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건 중장기 물량이라고 치면
단기적인 대책은 요번에 뭐 딱히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단기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기존 매물이 시장에 네. 출회되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 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4,400가구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매물이 2개 나와 있을 때하고 100개 나와 있을 때하고 가격 상승률은 어디가 2개 나왔을 때가 당연히 높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100개가 만약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이게 시장 가격을 통제를 해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매물, 입주 물량을 통해서 가격이 이제 2개가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는 거래세를 낮춰줘야 거래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래세를 높이는 건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근데 이번에 또 이제 5월 9일 이후로 이제 거래세가 높아지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양도세가 지금 82.5%가 되는데 이게 거래가 잘 될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되는 물건도 있어요. 네. 뭐 양도 급하신 차익이 안 나는 것들은 빌라 같은 것들, 빌라는 그렇죠. 뭐 그냥 산 같은 가격에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렇죠. 산 가격에 대파는 거는 뭐 양도 차익 부담 없이 없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은 부담 없이 뭐 시장에 나와서 있지만 또 미래가치 중심으로 실수요자들도 사는 거니까 예, 물건이 뭐 나왔다라고 해서 뭐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가격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런 더 거에서 높아 매물이 보여요. 나온다. 예, 예. 원래 안 나올 것들도 예. 그쪽에선 나오겠죠. 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한 2, 3년 있다 팔아야지라고 했던 분들 많거든요. 그 다주택자이신데 뭐 그럼요. 아파트 하나에 빌라 2개 있는 네. 거. 근데 요거 빌라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괜히 종부세 맞으니까 빨리 던지자. 그럼 빌라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빌라를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안 사죠. 안 사니까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오히려 물량이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고 아파트 가격은 쪽은 떨어지고 아파트 줄어들고. 쪽은 오히려 아파트는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번에 활성화하는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딱히 없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민관이 네. 힘을 합쳐서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장비 사업도 도전을 통해서 네. 좀 규제를 좀 풀어서 정비 사업에 규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서울 도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집값 안정에 중장기적으로 뭐 매우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엔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네. 딱히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지하는 건 뭐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또 약간 좀 멈칫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세 이게 이제 폐지가 안 되더라도 지금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매매 그렇죠. 자체가 안 돼요. 네. 규제로 지금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만 되면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고 또 뭐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다 뭐 매물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음. 지금 시장은 이제 경매로 사는 시장. 이제는 그죠? 경매 쪽으로. 경매 시장은 뭐 다 열려 규제는 못 하니까요. 네. 경매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은 채권자들 환가하는데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요. 네.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과거에도 결국에는 또 막 경매로 막 갔었거든요. 경매에서 막 그 시세보다 막 더 비싸게 막 낙찰받고 막 네,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는 값을 쳐주는 거죠. 프리미엄을. 그런 일들이 계속 될까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감정가의 매각 네. 금액 대비해서 150%, 160% 이렇게 이제 매각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시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감정가 대비 뭐 100%, 뭐 2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에 샀는데 그럼 시세보다 얼마에 싸게 산 거니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최근에
매각이 됐는데 1차 감정가 이게 34억짜리가 34억의 1차 매각 금액이었는데 이게 50억 이상의 매각이 됐어요. 이게 47평 받는 아파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도 싸게 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근데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되는 거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도 이런 시장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뭔가 뭘 산다 그러면 뭐 경매 쪽에서 사거나 뭐 아니면 일반 매매는 많이 막힐 것이고.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이 뭐 많지는 않죠.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180만 호에서 190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자체가 300건이 안 돼요. 250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경매 물건 나오는 건 없고요.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강남 상구에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건씩 나오고 나머지 뭐 100여 건, 200여 건들은 뭐 이런 아파트 같은 빌라들 있잖아요. 한 동짜리 이게 아파트라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시장에서 팔리니까 경매까지 안 나오겠죠. 중간에 취하도 많이 되고, 낙찰되면 취하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라고 해도 어쨌든 매물이 많아야지 사실 유리한 구조인데 앞으로는 좀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5월 9일 이후로 갈수록 더 매물이 줄어드니까 어찌 보면 이제 꼭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구조이겠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토어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갭 투자를 열어준다.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갭 투자를 열게 되면 그게 투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근데 이제 아무튼 지켜봐야 뭐 부총리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국토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쫓겨나가지 않도록 잘 하겠다. 보호하면서 매매가 되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갭 투자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토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서 예외 조항. 5월 9일 전에 계약하면은 토어제를 한시적으로 뭐 적용하지 않는다. 뭐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뭐 지연시켜 준다. 이런 정도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 세입자분이 뭐 예를 들어 계약이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이제 매수자가 들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래는 좀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은 뭐 아무튼 팔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뭐 근데 어쨌든 양도세는 세이브한 거니까. 양도세 세이브한 거니까. 그리고 매수자도 어쨌든 사놨으니까 마음은 조금 편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거래가 되면은 조금 숨통은 조금 트이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제 예외 조항을 달아서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사실 5월 9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더 이렇게 해주면 더 거래가 잘 될 텐데 5월 9일 이후가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네요.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뭐 7, 80%짜리들이 현장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정말 뭐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상속 물건 아니면 잘 안 나오잖아요. 상속도 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안 팔아도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규제를 예외 조항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매도 매수자가 거래가 조금 될 수 있게 이런 거는 지금 시장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 1주택자여도 거주를 안 하면 뭐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유세도 있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건드리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보입니다. 지금은 뭐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5억에 산 집을 30억에 팔아도 세금이 거의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장특공을 좀 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특공제도 지금 거주가 40% 10년 이상 하면은 보유가 40% 해서 80%거든요. 비거주하면은 40%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이제 뭐 해서 조금 예를 들어 뭐 거주를 하면 80%, 뭐 그런 보유는 걸로 0%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장특공제로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전세 주고 뭐 그냥 가지고 가자 오래 가지고 가자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저기 혹시나 내가 팔 수도 있는데 양도세가 많으니까 본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더 주는 거 아닌가요? 줄죠.
그러면 전월세 쪽에서도 또 난리가 날 텐데 이 장특공을 건드릴까요? 그 과거에 보니까 고가들은 그 장특공을 많이 줄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안이 나왔던 적도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뭐 하신 약속은 뭐 지키시고 하시니까 세금은 안 건드리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 아니더라도 지금 대통령 말씀에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거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시장을 관리하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어떤 집값 상승 뭐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올 한 해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반적인 아직 정책이 뭐 안 나온 것도 많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요 시장에 매물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강보합에서 이제 뭐 상향 한 3에서 5%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게 5월이면 거의 1년에 반 정도니까. 그렇죠. 좀 상반기는 조금 좀 어느 정도 매물들도 좀 나오고 뭐 시장도 좀 지켜봅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겠죠. 그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실수요자들 입장,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그런 식으로 조금 관망하는 5월까지 좀 지켜보자. 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뭐 생겨날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어쨌든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매매 시장은 그렇게 조금 뭐 누를 수 있어도 사실 전월세 시장은 이게 뭐랄까요? 정부가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긴 정말 실수요장들이니까 매수야 뭐 조금 뭐 나중에 사라라고 좀 밀어놓을 수 있지만 뭐 나중에 전세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전월세 쪽은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은 네.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또 뭐 매매 곡선이나 전월세 곡선 자체가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두 지수 자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안 쓴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쓰려고들 할 것이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거를 쓰면 또 집을 못 파니까 또 매수자들은 또 막 매도자나 매수자들은 어쨌든 그 집에 또 들어가서 막 살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럼 이 시장이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분위기일 텐데 어떻게 하죠? 매물은 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임대 수요가 좀, 그러니까 임대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민간에서 제공하는 네. 임대 물량이 줄고 이제 실거주가 늘어나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누군가가 하나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살던 사람 집이 비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미스매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지방에 살다가 네. 서울에 세금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 있는데 지방에는 빈집으로 납득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는 세입자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제 1+1 뭐 딱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주택과 사람이 미스매칭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전 월세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주택자일 확률이 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뭐 아니더라도 당장은 내가 거기 안 살아도 되는 집이 1주택자일 수도 빌려주는 있죠. 경우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뭐 좀 증세 분위기가 있으면 네. 이분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나도 그럼 세금을 많이 맞는데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그런 심리가 네.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신규 공급이 많아가지고 막 공실 많은 지방이야 뭐 전월세를 못 올리지만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전월세를 올리려고들 할 텐데 그거를 그럼 정부가 가만히 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월세가 상승하면은 이제 민심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잡을 방법이 뭐 뚜렷한 방법은 나오지 않는데 119 대책에서 네.
나온 이제 공공청사라든가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또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청 옥상에다가 빨리 임대주택을 짓는 파일럿 개념으로도 뭐 시범으로도 한번 빨리 어디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50가구 진다. 네. 이거 이제 선착순 임대 분양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서울 곳곳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시장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빨리 공급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뭐 다들 뭐가 있는 곳이니까 부식을 지어야 되니까 그냥 위에다 쌓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정부에서 하면 예산이 돈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돈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쓸 때는 많은데 세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 조세 전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금을 증세하면은 어쨌든 세입자한테 최대한 부과하려고 하는 게 또 임대인들의 마음일 텐데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려달라고 다 올려주겠냐 사람들이 뭐 자기 소득이 있는데 뭐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증세로 간다고 치면 실제로 전월세 쪽에 많이 좀 전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비용을 같이 임차인하고 뭐 나눠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이제 뭐 경제학자인 래프 교수의 이제 논문에 따라도 세금은 이제 전가되는 걸로 또 세율을 너무 많이 높여도 세수는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과도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가세처럼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막 찌라시가 막 도는 것들 중에 보면은 막 보유세를 뭐 1%, 2%, 뭐 3%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제 3% 부과한다 하면서 막 엄청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뭐 경찰에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것도 참 확정돼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카더라 무슨 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우왕좌왕 야단법석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말 뭐 지금 현행 세율대로 가는 거잖아요. 뭐 2주택까지는 최고 세율 그러니까 공시가의 94억 초과는 3%예요. 이 3주택자 법인은 뭐 6%.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더 올린다 내린다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시장을 그냥 막 카더라를 가지고서 시장 상황을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무주택이시거나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보유세를 확실하게 높여가지고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높여서 뭐 예를 들어 뭐 2% 3%를 하면 못 버티고 결국에는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2% 3%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너무 세가지고 양도세 82.5%를 이겨내고도 그냥 파는 때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하시는 이제 분들 뉴욕처럼 가는 거죠. 뉴욕의 월세 가격이 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욕 비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거기도 세거든. 이제 보유세가 그렇게 세니까. 보유세가 세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서울도 이제 전월세 월세 시장 자체로 이제 변동이 많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울에서 월세 사는 것도 이게 뉴욕인지 서울인지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보유세가 3%면 실효세율이 그래도 한 반은 될 테니까 한 1.5% 내야 될 텐데 그러면 뭐 20억짜리 아파트면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월세에다가 얹는 거죠.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정가시킬 수가 없어요.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임대인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다 같이 올리게 되는. 뭐 일부러 담합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부과를 하니까 다 같이 올리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어차피 시세가 다 오르면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가가 일어난다. 아무튼 세금
세금은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를 많이 낮춰주고 대신 이제 보유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뭐 사는 건 상관없는데 살 거면 조금 세금을 내라. 왜냐면 저희는 이제 거래를 해야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네. 안 팔고 버티는 사람한테 세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은 뭐 팔든 안 팔든 상관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난 계속 거둘게. 이 구조인데 우리도 그 구조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얘기 잠깐 나왔을 것 같긴 했거든요. 가면은 파리나 영국이나 런던이나 뉴욕처럼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할 때는 세금이 없는데 네. 가지고 있으면 하는 세금 내는.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게 보세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세율을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조금 올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올리는 거 정도가 지금 임차인들한테 뭐 진짜 정가가 너무 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임대인들은 임차인 돈 받아서 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잘 조금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시장 연구를. 근데 이게 내비두면 그렇게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월세 가격을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 더 주면서 우선 5% 상한으로 막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때리면 결국에 못 버티고 막 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장 경제 하는 나라에서 극단적 규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올 한해 올 올 한해 아마 뭐 이쪽에서 지금 지난해보단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공급은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좀 올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줄어드는 만큼 서울 수요를 수도권으로 이제 분산 시키면은 좋은데 저는 이제 GTX-A가 삼성역 개통이 이제 2028년이니까 되면은 뭐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뭐. 25분이면 오니까 이제 강남 생활권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광역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면 A가 이제 완공되고 B, C가 착공이 되고 하면은 좀 분산 서울 수요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분산하면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광역 교통망도 되게 중요한 공급 분산하려고 그래도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뭐 2-3시간 걸리면은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뭐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망도 분산하는데 집값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게 이제 B, C, D, E 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착공을 해서 서울에 뭐 무한정 주택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정비 사업을 아무리 규제 완화하고 해도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망을 정말 100년 대계를 보고 잘 추진을 해서 하는 것도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월입니다. 2월 초인데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할 확률이 있겠죠. 어쨌든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간을 좀 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수자도 데드라인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못 사버리면. 못 사면 또 이제 5월 10일이 돼버리니까 어느 정도쯤에는 사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게 신의 영역 아니에요.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가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는 내 집 마련 차라리 빨리 사라. 빨리 사고 편안하게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뭐 5월달 가까워진다고 해가지고 급매가 나오는 게 이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종부세 항상 6월 1일에 부과하니까 3, 4월에 조금 급매 나오고 5월 되면 매물 싹 들어가고 이걸 반복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때 급매를 잡은 사람은 좋은데 급매가 뭐 급하니까 급매라서 이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매물이.
그거 못 잡으면 이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넘어가고 가격이 안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 내가 내 집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나 다 준비돼 있어. 대출도 나 2억 받아가지고 4억 받아가지고 살래. 하는 분들은 뭐 3월 경에는 사시는 게 낫다 차라리. 네, 어차피 빨리 지금 그나마 사셔라. 나올 때. 네. 그 대출 규제가 추가로 더 강화될 확률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강남 3구에 원천 대출 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뭐 15억 이상은 안 해줬잖아요. 네. 근데 또 1주택자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아예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뭐 네. 해주는데 생애 최초나 뭐 네. 이러면 이거를 뭐 더 줄일 수도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 좀 많아요. 한도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정부에서는 뭐 맘만 먹으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을 쓸 가능성이 세금은 뭐 조금 뭐 늦게 쓰거나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들은 다 동원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5월 9일 전에 약간 가격이 안정세로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통계도 막 그렇게 잡히고 뭐 나름 금매들도 좀 나오고 하면은 뭐 그런 대책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뭐 시장이 막 안 그렇게 좀 공포감을 안 갖고 매주 주간 단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세가 안 꺾인다라고 하면은 금융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금매를 사려고 하다가 대출 규제가 나와버리면 그럼 못 사는 못 거, 또못 사요.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타이밍을 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나이스 타이밍에 사는 분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이게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네. 맞아야지만 인연이 맞아야지만 하는데 인연이 왔는데도 이제 그걸 못 잡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냥 빨리 파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니면 그래 조금 시간 보다가 뭐 4, 5월쯤 저는 매도자들이랑 빨리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 거면 그냥. 빨리 팔아라. 시간 재지 말고.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으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저는 똘똘한 두 채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둘 다 15억이에요. 뭐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가져가라. 네, 근데 한 채만 가져가라. 가능하면 라고 웬만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2주택자면 네. 하나는 내가 살아도 그렇죠. 하나는 하나는 세입자가 세입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이제 진짜 더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보유세를 맞기 시작하면 이제 다주택자라고 중과를 막 맞을 텐데 네. 그거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내고 난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중에 규제 풀릴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하는 분들도 그런 있어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팔겠다 하는 분도 있고 시장 분위기는 뭐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버티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버티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 미래 가치가 확실하고 내가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존중해줘야죠. 그렇지만 뭐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뭐 의사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네. 이제 팔 수 있게끔 예외 조항 같은 걸 좀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전에 뭐 강남에 한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막 한 1억 한 2, 3천 막 어떤 분은 막 2억씩 내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때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각오는 하셔야 되겠네요.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때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지고 네, 이제는 네. 과표가 더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양도세도 높고 네. 보유세를 막 2, 3억씩 때리니까 네. 그때 막 팔았던 분들도 있고 뭐 증여도 많이 가고 했는데 네. 하여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대로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전월세 정도 딱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전월세 상승이 또 예측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은 세 가지거든요. 일반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고 나눔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그냥 처음부터 분양하는 거고 네. 선택형은 6년 임대 후에 분양받는 거고 나눔형은 이제 지분 정부하고 쉐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이 뭐
10%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나눔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공주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서울 주요 지역의 공급이 된다고 지금 129에서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 분양을 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전 분양? 네. 예전에 근데 사전 분양했다가 안 좋았던 역사가 있어서. 아니 뭐 서울이니까 사전 분양을 하면은 이런 이제 심리를 조금 가격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사전 청약 또 나올까요? 한 번 했다가 없애고 네. 했다 없애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하고 이제 입주 시점에 정산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그러니까요. 내면 이제 또 참 그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네, 한데. 네. 그 혹시 그러면은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 한해. 청약 매물 분양 물량이 서울에 주요 단지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강남 같은 데는 뭐 1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평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점수는 되는데 난 80점이야. 나 84점 만점 중에 80점이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이거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가점이 아까우니까. 나는 돈은 있어. 근데 청약 점수가 안 돼.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약 점수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생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자기 이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자녀 특별 공급을 나눠 한다라고 하면은 3명 정도 있으면은 미성년 3명 있으면은 그거 됩니다. 네. 네, 됩니다. 3명. 3명 정도 있으면 4명이면 뭐 다르고요.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청약에 도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작금의 시장에서 봤듯이 부정청약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를 거주 안 하는 부모를 세대 아까 한 것처럼 해서 가족수 점수 5점, 10점을 늘려놓거나 이렇게 부정청약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가점을 산정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될 수 있겠네. 돈도 이제 청약을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니까 작은 계획을 조금 2, 3년간 여유 있게 좀 세울 수 있겠네. 가점이나 공에 대해서 점수가 확실한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애매한 분들은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청약 경쟁률은 되게 셉니다. 네. 그러면 그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경기도권이라도 우선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집이라도 우선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내 집 마련해서 경기도에라도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뭐 한 5억에서 6억 뭐 요 정도거나 그 밑에 정도밖에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 대출 제한도 있고 막 해서 내가 돈이 뭐 조금 있어도 실제 살 수 있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그래도 좀 덜 오르거나 아니면 뭐 안 오르거나 막 횡보하고 막 하락하는 채로 막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뭔가 올라가는 데들은 좀 더 비싼 데들이 가니까 이거를 살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손이 이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네들도 좀 갈까요? 올해는? 그런 동네는 뭐 전월세가 또 상승하면 좀 갈라나요? 아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올라가는 지역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가 향후에 늘어날 계획이 확실한 동네들, 서울하고의 이제 교통 환경이 빼어난데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근데 이런 지역들 규제 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도 골라서 내 집 마련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요즘에 뭐 이걸 정부가 권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비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아직 비규제 지역은 그래도 전세를 끼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전세 끼고 그냥 그 비규제 지역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세 끼고 비규제 지역 투자. 네,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그 지역들은 뭐 그렇게 막 고가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럼요, 네, 싸죠. 1주택에다가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규제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겠죠. 네. 그래도 그런 데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네.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주택인데 뭔가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싶으셨던 분들이 어찌 보면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지금 다 막혀 있는데 1주택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5월 9일 전에 빨리 팔고 옮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보다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일단 대출이 나와야 되든가 아니면 본인이 현금으로 차익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이게 이제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로 처분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급제. 내가 지금 10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3억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이제 뭐 확실하게 대출 확인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대출이 없으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10억대에서 20억대로 가려고 한다. 그럼 이런 경우 이제 10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4억 대출 받아가지고는 뭐 이거 뭐 계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이제 무주택자는 처음부터 돈을 고민하니까 근데 갈아타기 할 때는 내 거 팔아서 가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팔고 사고 하는 시점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팔았으면 오늘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팔았는데 못 사고 있으면 못 사는 내가 이사 가려고 했던 지역은 상급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상급지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날에 잔금일자 맞춰가지고 동시에 매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고민하고 깊게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갈아타기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오전에는 우리 집 보여주고 오후에는 집 보러 가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엄청 바쁘고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데 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갈아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대출 받고 하는 것들이 뭐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12억짜리 간다? 그러면 이게 세금 내고 하면 크게 막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어느 정도 좀 급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데를 가야 될까? 뭐 한 1.5배, 뭐 1.7배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까? 그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상급지 수요도 있지만 평수 수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커서 네, 지금 그런 것도 있죠. 20평대 사는데 30평대로 그 단지 안에서 또 이동 수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평수 수요 나 여기 도저히 이제 뭐 애들이 뭐 이제 중고생이 되니까 좁아서 못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방에서 둘이 뭐 생활하고 이러면은 뭐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조금 뭐 주거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같은 단지에서라도 뭐 비용 부담을 좀 하더라도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건 정말 실수요잖아요. 네. 실수요인데 근데 뭐 무리하게 뭐 나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 미래 가치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저희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옮겨가는 거는 대출 맡기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여기다가 뭐 어떻게든 막 또 신용 대출이 연끌 뭐 이런 거 해가 가족들 대출 받아가지고 뭐 그거는 지양 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는 게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어찌 보면 또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결정들을 또 해야 되고 또 데드라인도 막 딱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또 이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죠. 네.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튼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히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뭐 주눅 들지 말고 내 집 마련, 작은 계획이 뭐 정말 서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이런 시장을 좀 버티고 보자. 자, 이거 하지 말고 다주택은 조금 미래가치 없거나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팔아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오피스텔이 빠졌어요. 근데 사준다는 사람도 없어.
팔아라. 그런 거 좀 팔아라. 급급 급매로 팔아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스스로 팔아라. 스스로 경매 넣어라. 그래서 저는 그냥 다주택자들도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지 말고 팔고, 실수요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아니 실수요자인데 내 집 마련하고 팔고 하면은 매물도 나오고 사는 사람 있고 이런 시장이 존재해야 시장은 정상적으로 정상화가 돼가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그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내 돈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지만 집을 사는데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도 방 한 2개 정도 되는 오피스텔들이 대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대안으로 떠올라서 또 가격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래도 역세권이기도 하고 학군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애가 없거나 어리면 그런 데서 한 3, 4년 살다가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원룸형 말고 한 투룸 있고 거실이 있는 그 정도의 오피스텔, 뭐 서울 역세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자본 수익률하고 이제 오피스텔 자본 수익률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이나 뭐 이걸로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얘기는 못 해줄 것 같아요. 권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뭐 전 월세로 사는 거는 뭐 좋다. 근데 그거를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뭐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서라도 좀 네. 아파트로 네. 갖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길게 보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EDUWM의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결심을 못하면 오히려 또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든 매수자든 결국에는 결심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